이번 시간에 21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차고요. 뭐 이렇게 쉬운 문제랑 이제 좀 유형이 좀 다른 문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네, 1번 문제는 조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 조도 해가지고 이제 용량을 선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걸로 푸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문제에서는 몇 와트짜리 이제 수은등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광속에 대한 이제 용량 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요 광속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그 표를 이용해서 와트수를 선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F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넘기면 되죠. U하고 N하고 A, E, D 이렇게 이제 넘기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적어 보시죠. 네, 조명률은 얼마라고 했어요? 조명률은 30% 0.3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등 하나당 가로등 하나당에 대한 이제 크기일 테니까 그 광속일 테니까는 그리고 면적 A는 좀 나중에 보고요. 조도는 오룩수 요거는 5 그리고 감광보상률은 딱 주어지지 않았고 감광보상률 대신 보수율 나왔죠. 감광보상률은 보수율 또는 이제 유지율분의 1이니까는 그거분의 1로 이제 75%니까 0.75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감광보상률은 그대로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제 보수율 그렇죠? 아니면 유지율 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다 넣는데 A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보시는 거죠. A 값이 얼마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등이 한쪽 면에만 아니면 중앙에 이렇게 램프가 이제 배치되어 있으면 램프 하나가 밝혀야 되는 면적은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좀 세 개를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세 개 이렇게. 요 초록색 면적만큼이 요 이제 램프 하나가 비추어야 할 이제 면적인 거죠. 근데 저 이제 요 하나가 비추어야 될 이제 면적은 가로 세로를 봤을 때 요걸 우리가 도로폭이라고 하죠. 이거 도로폭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등 간격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등 간격이라고 하면 저 초록색 면적은 간격 곱하기 폭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곱하기 폭. 그렇죠? 왜냐면 요 간격인데 요 간격의 반, 이쪽 간격의 반 하고 또 이쪽 간격의 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쓰면 여기도 여기까지 간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하고 여기랑 똑같고 그렇죠? 다 똑같은 거니까 요 간격의 반 그리고 요 간격의 반이니까는 요만큼은 이제 등 간격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간격이고 여기 폭이 되는 거니까 등 하나가 이제 비추어야 할 면적은 이제 간격 곱하기 이제 폭이 되는 거죠. 중앙 비열일 경우에 아니면 얘가 한쪽 면에 이제 램프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렇죠? 한쪽 면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폭 곱하기 이제 간격을 하시면 램프 하나가 비추어야 할 면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지그재그 배열이다 이렇게 해요. 지그재그 배열 혹은 이제 맛보기 배열 같은 경우에 이게 램프가 이제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씩 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있는 거죠. 지그재그로. 이런 경우에 등 하나가 비추어야 되는 간격은 간격 곱하기 폭 나누기 2죠. 요만큼. 요만큼만
램프가 비추면 되죠. 왜냐면 그 반대편 우리가 이제 초록색 면적 중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요만큼은 이쪽 램프에서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은 이쪽 면적에서 요 램프가 요 면적은 이 램프가 이제 비출 거고요. 요 면적은 요 램프가 비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만큼 빨간색으로 표시된 만큼만 우리가 저 램프가 비추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간격에다가 등 간격에다가 폭을 곱하고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눈 것과 같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이 문제에서 A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등 간격이 어떻게 돼요? 등 간격이 30m 양쪽에 30m 그리고 도로의 폭은 25m 그거의 반이라고 한 거죠. 요 면적이 얼마인지 이제 딱 계산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8,333.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광속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333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위에 나오는 표, 수은등 광속의 표를 구하면 7,700보다는 크고 8,500보다는 작은 거죠. 8,300이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용량을 200W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제 200W라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 이제 저 식은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 반복해서 보셨던 식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 평형 부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조건들을 쭉 보세요. 조건들을 쭉 보시면 전압 강화율이 10%다라는 말이 나왔죠. 전압 강화율이 뭐예요? 전압 강화율은 우리가 보통 입실론이라고 쓰고요. 전압 강화율은 전압 강화를 이제 수연단 전압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전압 강화율은 이제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일 거고요. 이걸 우리가 삼성일 경우에 루트 3의 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라고 보는 거죠. 이 i 대신에 삼성일 경우에 이 부하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3배의 v의 코사인 세타 분의 p 이렇게 구하죠. 그 쟤를 저 i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r이 아니고 v의 수원단 전압이요. v의 p의 r의 플러스 다시 쓸게요. 다시 정리를 해서 쓰면 V의 P의 가로의 R의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저걸 이제 부하전류를 저 i에다가 집어넣으면 루트 3 날라가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이제 가로 안으로 들어가면 R 쪽에 있는 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리액턴스 쪽에 있는 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는데 이제 그게 탄젠트 값이죠. 이건 어차피 나중에 코사인 분의 사인을 쓸 거니까 이렇게 쓰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전압 강화라고 했었고 강화율은 이제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여기도 분모에 수연단 전압이 있고 여기도 수연단 전압이 있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전압 강화율은 요거는 수연단 전압의 자승 분의 P의 그렇죠? R의 플러스 리액턴스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곱하기 100은 빼고 얘가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10%다라고 했으니까는 0.1인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가 10%인 거고 퍼센트 표현하는 거고 100이 이제 넘어가면은 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0.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뭐예요? 얘죠.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할까요?
넘겨서 다 이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다 넘기시면 되는데 일단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수전단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3000. 수전단 전압은 3000 이렇게 됐었고 저항은 2.5, 리액턴스는 5. 역률이 부하 역률이 0.8이래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얼마예요?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0.1쪽으로 넘길 거예요. 0.1쪽으로 넘기면 따라서 P는 0.1쪽으로 나머지 이쪽으로 넘깁니다. 쭉 넘길 건데 위에 이제 0.1이 있고요. 곱하기 요게 이제 넘어가죠. 분모의 그러니까 나누기가 넘어가면 이제 곱하기로 바뀌는 거니까 요게 넘어가면서 이제 곱하기로 바뀌죠. 그러면 3000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요거 이제 분자 부분에 있는 거죠.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그 밑이 다 이제 요 나누기 밑에 부분에 나와요. 그러면 2.5에 플러스 리액턴스가 5에 곱하기 0.8분의 0.6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킬로와트로 물어봤네요. 요거 이제 전압이 볼트잖아요. 나머지 오음이니까는 킬로로 바꾸시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셔야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누르면 144 킬로와트가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앞쪽에 나오는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기 시간 좀 많이 보셨던 식이고, 그걸 조금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푸는 문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세 번째. 가동 코일형의 밀리볼트계가 있대요. 가동 코일형은 우리가 직류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가동 철편형은 교류값을 이제 측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동 코일형의 이제 밀리볼트계가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하고 전류는 이제 직류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에 45mV의 전압을 가할 때 30mA가 흘러서 최대값을 나타냈다. 밀리볼트계의 내부 저항값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저항값은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압이 45 그리고 전류가 30이 흘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원래 이제 밀리니까는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얘는 위아래가 단위가 똑같으니까는 이제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어차피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55ohm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내부 저항값은 1.55ohm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100V 전압계로 만들고 싶대요. 지금 이제 45에 대한 전압을 가할 때 30A가 흐르는 거니까 35mA가 흐르는 거니까 지금은 45mV에 대한 전압기인데 요걸 가지고 100V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로 만들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건데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전압계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45mV를 측정하는 거고, 그럴 때, 다 쓰고, 여기다가. 기호들 다 쓰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이제 45mA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100V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냥 걸면은 이제 전압이 너무 높으니까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직렬로 저항을 달면 여기서 전압가가 떨어지니까 얼마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요 45를 제외한 나머지 전압이 여기에 걸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45mV만 측정이 되어도 이제 그게 100V만큼이 측정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니까. 저항을 달아서 우리가 더 높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RM이라고 하는 요 저항값에는 얼마만큼의 저항을 연결하면 우리가 100V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즉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 아시죠? 전압 분배 법칙. 여기 이제 V라는 이제 전압계가 있지만 여기에서 측정되는 전압을 이제 우리가 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 아시죠? 전압 분배 법칙. 예. 그러면 요 V라고 하는 전압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라고 하는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는 여기는 저항이 Rm이고 여기는 RV예요. 그러면 Rm 플러스 RV 분의 RV의 전체 전압을 이렇게 걸면 이게 전압 분배 법칙이죠. 여기에 걸리는 RV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예. 이 상태에서 요걸 여기로 넘기고 예.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서로 이제 넘기는 거예요. 예.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죠. 분자가 분모로 되고 분모가 분자로 되는 거니까 이쪽은 RV 분의 RM의 플러스 RV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넘어갔으니까는 V0 나누기 이제 V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묶을 수 있죠. 예, 분모가 똑같으니까는. 예,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은 RV 분의 RM이고 플러스 1이죠. 예, 그러면 이제 V0가 될 거고요. 예, 요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이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RV가 넘어오면 분모에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분자로 바뀌겠죠. 그럼 RV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C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RM. 우리가 이제 얼마짜리 저항을 걸면 될까요? 그 RM은 여기 있는 거 V분의 V0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RV를 곱한 값. 이 식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얼마짜리 저항을 걸면 될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전압은 우리가 아까 45mV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건 100V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1.5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RM을 구할 수 있고요.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3331.83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8831.83 아니 33이죠. 3331.83 그렇죠? 요만큼의 저항을 걸면 우리가 100V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식을 뭐 외우셔도 되고 잘 안 외워지시면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는 전압 분배 법칙 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뭐 찾는 거 하셔도 되죠. 해서 구하면 된다더라. 뭐 그런 거죠. 다음 4번. 유전체 손실을 구하십시오. 손실을 구하십시오. 와트죠. 손실. 와트면 요건 이제 저항에서의 전력인 거죠. 와트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손실 PL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전압에다가 이제 전류를 곱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손실이. 그럼 이제 와트 값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유전체 손을 구하는 거잖아요. 유전체 손실이 얼마인가를 볼 때 벡터적으로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걸 IR이라고 하면 위상이 없고 그러면 IC 여기서 이제 그 유전율이니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콘덴서죠. 정정 용량에 이제 흐르는 전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위상은 이제 90도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합하면 이제 전체 전류값이 되겠죠. 그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 각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 요 직각삼각형을 볼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을 볼 건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값이 얼마인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탄젠트죠. 이렇게 하면 탄젠트예요.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이제 탄젠트 값이고요. 그러면 요 초록색 직각삼각형 중에서 탄젠트 델타 값은 얼마냐면 여기 밑변이니까는 IC죠. IC. 그리고 높이는 요 밑에 요 IR하고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럼 IC분의 IR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IR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IC의 탄젠트 델타 값이 되는 거죠. 예. 여기 IR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IC의 탄젠트 델타가 되는 거고, 이 IC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오메가 C2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2가 두 개니까는 오메가 C2의 제곱에 탄젠트 델타라고 우리가 유전체 손실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단상일 때, 단상에 대한 유전체 손실을 구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3상일 경우에는 저기다 몇 배를 하시는 거냐면 3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상이면 얘가 3상이다. 그럼 3상이면 저기다가 3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배의 오메가 C의 2의 자승의 탄젠트 델타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3상일 경우에는 나오는 전압이 성간전압이 되고, 성간전압. 얘는 상전압인데. 성간전압이면은 제 대신에 얼마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성간전압을 대입을 하시면 요거 대신에 성간전압을 집어넣고 싶으면 루트 3을 나눠야죠. 그렇죠? 그러면 성간전압을 V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전체의 제곱이면 요거 루트 3의 제곱이니까는 요거 그냥 3으로 되죠. 요거랑 요거랑 날라가네요. 그럼 3상일 경우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얼마예요? 오메가 C의 V의 오메가 C의 V의 제곱의 탄젠트 델타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요 식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왜 그 식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한 거고,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손실은 오메가는 2파이 F죠. F는 주파수는 60이고요. 정전 용량에 대한 값이 킬로당 0.03 마이크로페럿이에요. 0.03 마이크로니까는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전압은 얼마냐면 22,900이죠. 22,900에 22.9를 쓸게요. 이렇게 22,900이긴 한데 22.9에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탄젠트 값, 요 탄젠트 델타 값을 이제 곱해야 되는데, 요 탄젠트 델타 값은 90도에 가까울수록 코사인 값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뭐 88, 탄젠트 88하고 코사인 88을 한번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값이 거의 똑같아요. 완전 똑같지는 않고. 그래서 요 저항값,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요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위상이 90도만큼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요건 탄젠트 델타 값 대신에 코사인 값으로 대신 집어넣어도 되겠고요. 코사인 90도가 얼마냐면은 90도가 아니죠. 90도가 아니고 유전체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코사인 역률이 0.003이라고 했죠. 0.003. 요거 이제 상학함수에 나오는 건데 90도에 가까울수록 코사인 값하고 탄젠트 값이 거의 같다라고 아시고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 직접 눌러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해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3이 6이니까는 요거랑 요거랑 날라가죠. 그래서 우리 풀이에는 요걸 아마 빼고 식을 썼을 거예요. 요거랑 요거 날라가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서 나머지 쭉 집어 넣으면 17.79 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식은 이제 요거 이제 외워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탄젠트 델타 값이 이제 90도에 가까울수록 코사인 탄젠트 값이 코사인 값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된다더라라고 하시면 되죠. 산업기사스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넘어가시고 5번 문제는 이제 뭐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되죠. 그런 내용들이니까는 뭐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방법 뭐 필기 때부터 이제 좀 보셨을 테니까는
이제 아까 했었던 이제 그런 거 설명들 이제 위주로 설명을 문제를 풀어드리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세요. 6번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를 보시면 차단기에 대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에서 쭉 나오고 한국전기료 설비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부하의 전격 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부하의 전격 전류를 구하십시오. 네, 부하의 전격 전류는 그렇죠? 네. 부하의 전격 전류는 우리가 용량에다가 부하 용량에다가 3, 4일 경우에 루트 3배 V의 코사인 세타의 효율이 있으면 이제 효율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조건들을 한번 쭉 대입을 해보면 삼상이 380V, 그렇죠? 380V인 거고 부하의 종류는 전동기인데 효율하고 역률은 고려하지 않겠대요. 얘는 고려하지 않겠대요. 없애고 용량은 30kW 곱하기 10의 3승 이게 되는 거죠. 해서 대입을 하면 45.58 네, 45.5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1번 문제, 두 번째 2번 문제는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선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위에 이제 조건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전동기 기동 시간에 따른 차단기의 규약 동작 배율이라는 게 있고 기동 전류라는 게 있고 기동 방법이 있어요. 요 차단기 우리가 전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 차단기의 전류에는 기동 전류 값을 포함한 기동 전류를 고려한 이제 그 차단기 전류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차단기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를 선정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설계 전류보다 그러니까 설계 전류하고 케이블 허용 전류 사이에 대한 그쵸? 그 설계 전류하고 그 케이블 허용 전류 그 사이의 값을 이제 차단기 전격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요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만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거죠. 기동 전류를 고려한. 그래서 기동 전류를 고려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격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격 전류가 45.58이죠. 에다가 우리가 다른 거 차단기 이런 것들 아마 다 이제 내용 아시겠지만 보통 차단기라고 하는 게 전격 전류의 몇 배만큼에서 견디느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전격 전류의 몇 배만큼에서 얘가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건에 보시면 전동기 기동 전류가 몇 배만큼이냐고 했으면 전격 전류 8배만큼이라고 했어요. 이만큼에다가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규약 동작 배율이라는 게 있죠. 그 배율을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그 규약 동작 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보호장치 그 최소 동작 시간에 따른 그 차단기에 대한 특성 곡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표를 보고 차단기의 특성 그 그래프를 보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값으로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몇 배만큼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개수를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KC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72.93이 나와요. 72.93. 요걸 갖고 그 위에 나오는 조건 밑에 차단기 전격 전류에서 보면 80A짜리 차단기 전격 전류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전격 전류 구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거 차단기 전격 전류 구하는 요거식. 그래서 기준 전류의 몇 배만큼 그리고 책에서 주어진 그 개수만큼을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형들이 요거 이제 그 규정이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패턴은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7번. 뭐 이것도 또 이제 평이한 거네요. 6번 이제 약간 좀 이상한 거 문제 나온 다음에 처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좀 평이한 게 나왔는데 오고조파 전류 확대 방지를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그렇죠? 직렬 리액터 공진을 이용하는 거죠. 리액터랑 콘덴서, 커패시터에 대한 이제 공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오고접하면은 오메가가 이제 주파수 2파이 F니까는 오고접하면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5를 이제 반대로 넘기면 그럼 2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0.04죠. 그래서 전력량 콘덴서 용량의 4%, 0.04만큼을 곱하면 그 값이 직렬 리액터에 대한 값이 되는 거죠. 이론상. 그렇죠? 이론상은 전력량 콘덴서가 용량이 얘가 얼마예요? 콘덴서 용량이 500이라고 했죠? 이 500의 4%, 0.04, 5420이죠. 그래서 이론상은 우리가 그 콘덴서 용량의 4% 해가지고 20kVA를 이론상의 용량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6%만큼 보죠. 실제는 6%만큼 0.06이면 5, 6이 30이니까는 30kVA가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값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이유는 이제 뭐 나와 있지만 주파수, 뭐 또 기타 외란, 안전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4%보다는 6% 정도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는. 그래서 1번은 20이고 2번은 이제 30이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 실제로는 6% 정도가 되면 좋다. 주파수 변동 등의 이제 요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8번. 8번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림을 띄우긴 했는데 뭐 그림하고 관계된 건 특별히 없고 1번 문제 보시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뭐 약호 명칭 다 쓰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동고장 부품 개폐라든지 뭐 LA가 필액이라든지 V12도 워낙 많이 나오죠. 진공 차단기, 뭐 PF는 전력용 표주. 이거 대신 COS도 쓸 수 있죠. 두 번째, TR1의 변압기 부하 설비 용량의 합이 이렇게 됐을 때 표준 용량을 선정을 하래요. TR6이죠. 여기에 300짜리. 우리가 변압기 용량 선정하는 거는 워낙 뭐 많이 하니까, 그렇죠? 변압기 용량 어떻게 선정해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부동률 있으면 부동률 고려하고요. 역률 있으면 이제 역률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설비 용량이 얼마래요? 설비 용량이 부하 용량의 합이 300kg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아니다. 변압기 용량 kg로 할 거니까는 요거는 그냥 300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300. 수용률은 얼마래요? 수용률은 0.6. 그렇죠? 부등률은 없고요. 역률은 얼마냐면 역률하고 효율이 각각 0.8이라고 했으니까는 0.8 곱하기 0.8. 그렇죠? 그러면 이 변압기가 계산기를 누르면 281.25 kV. 그럼 그 위 표준 용량 표에서 3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300을 선정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3번 A. 케이블 헤드 있는 쪽이죠. 이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는 이제 CNCVW 수미령 케이블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B에 해당하는 기구는 이제 자동 전원 계획인 거죠.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 메인 전원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발전기로 자동적으로 이제 전원을 옮겨 주어서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9번은 피레기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조명기구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벽과 조명 사이의 최대 이격거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방 있으면 방이든 사무실이든 있으면 이렇게 천정에다가 이제 이렇게 램프를 이제 달고, 그렇죠? 램프를 달고 여기 이제 벽면을 조명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등 간격 벽과의 간격을 이제 S라고 하면은 그 값이 이제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랑 이용하지 않는 경우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벽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벽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 벽하고 등하고 간격을 이제 S라고 하면은 요거는 H의 H 나누기 2죠. 여기서 나오는 요 H는 등하고 작업면 사이의 거리죠. 맞죠? 문제 보니까는 높이가 얼마냐면 4.1m, 천정까지 높이가 4.1m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책상면의 높이가 방에서부터 0.8. 그렇죠? 그래서 전체 천장의 높이가 4.1이고요. 작업면이 0.8이 되는 거니까 3.3이 이제 H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3.3이니까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1.65m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벽면을 사용한다. 벽면을 사용하는 경우에 벽하고 등하고의 간격은 H를 3으로 나눈, 아까 H가 3.3이라고 했으니까는 3으로 나누면 1.1m. 그래서 벽을 사용하는 거면 조금 더 가깝고, 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된다. 그런 거네요. 11번. 거리 계전기 설치점에서 고정점까지 임피던스가 70일 때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선로가 있고 여기 이제 고장이 발생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PT하고 CT하고 연결을 하고, 그렇죠? 여기에 여기 이제 PT하고 CT하고 있을 거고, CT하고 이제 PT하고 있을 거고, 그 2차 측에 이제 거리 계전기를 이렇게 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70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70일 때, 이 계전기에서 본 저항값이 얼마일까 이제 물어본 거죠. 여기는 이제 1차 측인 거고, 그렇죠? 여기는 1차 측인 거고, 이 계전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여기는 1차 측인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차 측에 대한 이제 임피던스 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2차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전압을 전류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전압을 전류로 나누는 거고, 우리가 지금 2차 측에 해당하는 거니까는 1차 측에 해당하는 그 PT하고 CT를 전압하고 전류를 2차로 변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1차 측이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 2차 측으로 변성을 하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2차니까 2차 측 임피던스니까 그럼 2차 측 전압을 2차 측 전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값이 1차 측이에요. 1차 측. 이상하네. 1차 측.
다시 2차 측 전압을 2차 측 전류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1차 측이라는 거죠. 1차 측 전압이 1차 측 전류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2차 측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PTB분의 1하고 요거는 CTB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의 1이니까는 이거 이제 반전이된다.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니까는 여기는 이제 1차 측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요거는 1차 측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원래는 위에가 PT가 있었는데 뒤집어져야 되는 거니까 밑에 PT가 나오고 밑에 CT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위아래가 뒤집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원래대로 따지면 임피던스는 전압 전류니까는 위에가 PT, 밑에가 CT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보기가 좋았는데 우리가 지금 2차 측에 대한 거를 이제 구하다 보니까 1차 측의 역상 그러니까 반전해가지고 위에가 전류값 CT, 밑에가 전압에 대한 PT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계산을 해보면 요 임피던스 값이 70이라고 한 거고, 그렇죠? CTB가 얼마라고 했냐면 밸류비가 500대 5죠. 500대 5. 밑에다 써도 되는데 어차피 분자로 끌어올리는 게 계산기가 하기가 편하니까는 요 밑에 있는 거를 다시 이쪽으로 위에 올리면 PT가 원래 154,000에 110이었는데 뒤집어서 여기가 110이고 14,000이 되는 거겠죠.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요거는 5ohm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시는 거리 계전기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은 이제 그냥 뭐 외우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전압 강화가 나온 거고요. 다른 거 몰라도 5%는 이제 외우셔야죠. 뭐 다 어차피 요 문제를 답을 쓰시려면은 외워야 되긴 하는데 이제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조명 부하가 아닌 기타의 부하에 대한 거. 그래서 5%죠, 걔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밑에 가능한 최종 그 회로 내에 전압 강화가 그렇게 넘는 게 바람직하고 배선사비가 100m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 미터당 0.005%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된다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계산 문제 할 때 나오니까. 그건 이제 문제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그런 것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전압 강화의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계산 문제에도 같이 적용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13번.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겠죠?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 그렇죠? 전체 전류분의 각 부하별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분모에 전체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전체 전류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전체 전류는 I라고 하면 전체 전류를 이제 I라고 하면 왜 자꾸 이상하게 써줄까요? I라고 하면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I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부하가 어떤 부하가 있냐면 103개짜리가 있고 100에 5개짜리가 있고 100에 2개짜리가 있죠. 전압은 얼마예요? 전압은 100V 단상. 그렇죠?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10A가 나온대요. 10A. 10A. 그렇죠? 10A. 그러긴 해. 10A가 나오겠네. 위에 다 3 더하기 5 더하기 2 하면 10이니까는 10A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 L은 10분의 거리별 20m는
20m는 100에 곱하기 3에 100V 플러스, 그렇죠? 네. 25m까지는 곱하기 100에 5에 100V 플러스, 네. 마지막 위는 30m죠? 네. 30m는 100에 2에 2개니까는 100V.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은 24.5m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하 중심점까지 거리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는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은 뭐 접지 방식, 뭐 전력 때도 많이 하셨죠. 전력 그 송전 계통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한 뭐 직접 접지, 소홀히터 접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비접지는 이제 뭐 고장시 그 전지 상승이 루트 3배 뭐 그런 걸로 많이 나오고, 유효 접지가 이제 1.3배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는 이제 그것들 기준으로 해서 일일이 뭐 접지 방식에 대한 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내용은 이제 전력 그 쪽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펌프. 뭐 이것도 뭐 시험에 종종 나오죠. 최근에 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초당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분당으로 나오는지. 9.8에 Q에 H에 K의 효율, 아니면 6.12 효율에 Q에 H에. 그래서 이게 이제 초당이면은 이제 요걸 대입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분당이면은 이제 요걸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분당이 많이 나오는데 요 문제는 초당이 나왔네요. 수의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8에 초당 1이라고 했고요. 양적 높이는 10m. 여유율은 25% 여유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1.25죠. 1을 하면은 이제 100% 그대로인 거고, 그렇죠? 여유 없이 그대로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0.25를 더 이제 해야지 25%만큼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누기. 효율은 얼마냐면은 70%. 0.7 하면 되겠네요.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175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별 문제 아니었고, 16번 시퀀스 문제네요. 그렇죠? 누른 버튼 스위치 PB1, 2, 3에 의해서만 직접 제어되는 계전기 X1, X2, X3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PB1, 얘는 PB2, 얘는 PB3 이렇게. PB1을 누르면 X1이, 2를 누르면 2가, 3를 누르면 3가 이렇게 동작하는,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첫 번째 줄이 위에 있고, 이 계전기 세 개가 모두 소자, 복귀, 다른 말로 하면 동작시키지 않아도, 세 개를 모두 동작시키지 않았어요. 동작시키지 않았을 때 출력 램프 L1이 점등이 된다. 그렇죠? X1, X2, X2가 다 동작하지 않았을 때는 L1이 점등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L2가 점등이 된다. 그러니까 요 경우, 그러니까 다 X1, X2, X3가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 때에만 X1의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L2에 대한 다른 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0이고 동작하지 않는 거니까 L1도 이때는 다 0인 거죠. 이것만 동작한다라고 했으니까 L1은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본문 요구 조건과 진리표를 작성을 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동작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L1이 그리고 이 경우 이외에는 다 L2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출력이 발생하도록 한 거고 조건이지 그거니까. 두 번째, 최소 접점수를 갖는 출력 램프 L1, L2의 논리식을 쓰래요. 논리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요 1하고 0하고 1에 대한 의미를 좀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0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릴레이 시퀀스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를 이제 0하고 1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B 접점을 의미를 하죠. 0은 B 접점이에요. 요거는 B 접점. 그럼 당연히 1은 A 접점이겠죠. 그렇죠? 0이 왜 B 접점이냐면 동작을 시키지 않, 입력을 안 줬어요. 그렇죠? 입력을 주지 않아도 L1의 출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접점들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붙어 있어야죠. 동작시키지 않았을 때에 붙어 있어야지 출력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X1, X2, X3가 있어요. X1, X2, X3가 있어요. 근데 이 X1, X2, X3 접점이 동작하지 않았는데 L1의 출력이 발생을 하려면 얘네들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슨 접점이라고 표현하냐면 B접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A 접점이고 A 접점은 내가 동작을 시켰을 때 B접점으로 접점이 붙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A 접점인 거고요. B접점은 내가 동작을 시켰을 때 떨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이제 B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형태는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B접점은 그래야지 동작을 시키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L1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느냐? L1은 X1, X2, X3가 각각 B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논리식으로 쓸 때에는 B접점은 저렇게 위에다가 부정을 씌웁니다. 뭐 여기다 이렇게 씌워도 똑같아요. 이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곱하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곱하기로 표현이 됐으니까는 직렬로 표현한 그거나. 근데 어쨌거나 이제 L1은 이제 요렇다라고 하는 거죠. L1은 요렇다. 그래서 0은 B접점이고 1은 A접점이다. 그럼 이제 L1은 했고 L2는 어떻게 될까요? L2는 저희 풀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요 L1하고 L2는 서로 부정인 거죠.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0이면 1이고 1이면 0이고. 그렇죠? 1이면 0이고 0이면 1이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L2는 L1의 부정인 거예요. L1은 뭐예요? X1의 부정, X2의 부정, X3의 부정이 L1인데 그거의 전체 부정인 거죠. L2는.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요 부분이 다 하나씩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부호들은 플러스면은 곱하기면은 플러스니까 요건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는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부정부정의 X1 플러스 부정부정의 X2 플러스 부정부정의 X3. 근데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는 요거는 다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그러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남겠다. 좀 그런 거죠. 간략화한 거. 그럼 얘를 요거 이제 릴레이 시퀀스 썼으니까 요거 릴레이 시퀀스는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는 직렬이죠. 논리식에서
논리식에서 어디에다 쓸까요? 예. 여기 곱하기가 있죠. 여기 곱하기. 이 곱하기는 직렬이라는 의미예요. 예. 더하기는 병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까 곱하기 직렬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썼던 거고, 요거는 세가 병렬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x1, x2, x3가 병렬인 거죠. 다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무것도 동작시키지 않으면 L1의 점등이 되고요. 아무거라도 하나를 동작시키면 두 개를 동작시키든 세 개를 동작시키든 아니면 하나만 동작시키든 L2에서 출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3번까지 작성을 한 거고, 요건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곱하기는 직렬이고 더하기는 병렬이고, 하나 더 하자면 곱하기는 직렬, 요건 이제 릴레이 시퀀스에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논리 시퀀스로 바꾸면 곱하기는 엔드 회로죠. 그리고 논리식에서 플러스는 릴레이 시퀀스에서는 이렇게, 릴레이 시퀀스에서는 병렬 회로지만 논리 시퀀스에서는 이제 오어 회로로 바뀐다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항상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걸 갖고 다음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고 다음 문제를 풀면 나왔죠, 논리 시퀀스. 요런 거지 우리가 논리 시퀀스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어 회로, 얘가 5어 회로죠. 5어 회로는 논리식으로는 이제 더하기, 엔드 회로는 곱하기. 그리고 이렇게 부정 not 기호는 부정을 이제 쓰죠. 마이너스 아니에요. 부정이 위에 갓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보세요. 논리식을 한번 써볼게요. 요걸 갖고 논리식을 쓰면 이런 거죠. 여기는 A죠. 여기는 B죠. 더하기니까 여기까지 식이 뭐예요? A 플러스 B인 거죠. 이렇게. 밑에는 A의 부정이니까 위에다 이렇게 씌우는 거. 요거가 의미가 요거예요. 부정을 씌우는 거. 그 여기는 B죠, 그냥. 마찬가지로 더하기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A의 부정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에 A의 부정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Y가. 그 Y는 다시 써볼게요. Y는 A 플러스 B에 곱하기 A의 부정 플러스 B인데, 요걸 전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렇게 하는 게 전개죠. 이렇게 하면 그럼 A 곱하기 A의 부정 플러스 A 곱하기 B 플러스 A의 부정에 곱하기 B 플러스 B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를 하면 얘는 0이죠. 얘는 0이에요. 요거는 B죠, 그냥. 제가 왜 0일까요? 제가 0인 이유는 A하고 A 부정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A고 여기는 A의 부정이에요. 그럼 어때요? 신호가 일로 무조건 못 흐르죠. 흐를 수가 없어요. 얘가 붙으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는 일로 못 가고, 어쨌든 못 가니까는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똑같은 스위치가 두 개 있으면, 두 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어차피 결과값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B 누르면은 안 누르면 이렇게. 그럼 하나 있으나 두 개 있으나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기는 식이 A 곱하기 B에 플러스 A의 부정에 곱하기 B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여기 B가 다 똑같이 있죠. 그럼 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B로 묶으면 B 곱하기 A 플러스 A의 부정 플러스 1이죠. 요거는 B 곱하기 1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면 요거는
1이니까 1 더하기 1은 1이죠. 그러니까 신호가 얘는 뭐 십진수가 아니니까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그냥 1 더하기 1은 어쨌든 결과값이 있으면은 신호가 흐르는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는 요거는 그냥 1이에요. 1 더하기 1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b 더하기 곱하기였구나. 예. 어쨌거나 하면 결과값이 얼마냐면은 이제 b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요거랑 상관없이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면 이 안은 무조건 1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걸 A 만약 이거 위에 요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걸로 해볼게요. 요 모양 이렇게 돼 있으면 A하고 A의 부정일 경우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신호가 못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선을 연결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위치랑 상관없이 신호가 언제나 흐를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요 플러스 1이에요. 병렬로. 플러스니까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무조건 신호가 흐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여기가 신호가 흐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 가로 안에 이렇게 시간에 플러스 1이 있으면 걔는 그냥 무조건 1이다. 전체 다 1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값이 여기서는 B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은 답이 B가 됩니다. 마지막 18번. 마지막 18번 문제는 최소 분기 회로의 회선수를 구하십시오. 네, 회선수를 구하십시오. 뭐 회선수, 회로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구하는 방법은 총 부하, 그렇죠? 총 설비 용량을 한 회로에 대한 용량으로 한 회로 1회로에 대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로에 대한 용량으로 나누면 돼요. 네. 문제에서 이거 총 회로가 얼마가 나왔다라고 했냐면 40와트. 40와트. 여기 단위가 VA로 단위를 똑같이 맞춰서 계산을 해야죠. 네. 와트니까는 요거를 VA로 바꾸려면 역률로 나누셔야 되고 역률이 80%라고 했고요. 이런 부하가 몇 개가 있냐면 180개가 있대요. 180개. 그렇죠? 여기 전체 부하. 이렇게 하면 단위가 이제 VA가 되는 거죠. 이거 와트고 그거를 이제 회로 하나에 대한 용량, 그렇죠? 1회로에 대한 용량으로 나누는 건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볼트 암페어니까는 220에 그렇죠? 암페어는 16암페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 회로 용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가로 보시면 단 회로의 부하 전류는 한 회로에 대한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의 80%로 하겠다. 요거 한 회로에 대한 분기 회로 그 전류의 80%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0.8을 더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의 80%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2 2회로가 나오는데 무조건 절상하셔야죠. 전등, 램프 수, 아니면 회로 수 이런 것들은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무조건 절상하면은 얘는 16A 4회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해서 21년도 3회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